불안한 시대에는 작고 만만한 거로 쪼개서 하나씩 조지세요. 표현도 제가 일부러 왜 만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안 쓰냐면 조진다는 표현은 약간 나에게 컨트롤이 오는 거거든요. 큰 무기력, 큰 분노 이런 것들은 큰 조치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를 여러 번 써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크기를 기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빈도를 기억하는 나 어렸을 때 되게 행복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작은 행복의 빈도가 누적됐기 지금의 나의 뇌는 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근데 그 미래의 나는 과거를 돌아볼 때 빈도만 봐요. 그래서 책상 서랍 정리할 때도 한 칸씩 오늘은 이 칸, 오늘은 이 칸.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슬슬 자기가 해놓은 게 보여요. 만만한 거를 만나서 걔네들 탁탁탁 조지니까 벌써 이런 놈들을 그 작은 성취감이 이후의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에너지. 불안과 성취감이 곁들여지면 그게 에너지. 그냥 성취감이 없는 불안이 무기력감이고 그 다음에 뭐 우울로 가든 아니면 뭔가 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저는 20년 동안 쇼핑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옷장에 옷이 너무 빽빽해서 옷을 뽑아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옷을 많이 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최유리 씨는 왜 옷을 좋아하죠? 답을 못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옷장이 꽉 차도 마음이 텅 비었던 이유는 난 언제 행복할까? 한 번도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물건 너머에 존재해온 제 욕망이 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작게 쪼개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찾기 위해서 던졌던 11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모든 질문에 왜? 라고 이유를 묻고 답을 다 적어봤어요. 답을 다 써놓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관찰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기여하고 싶은 조용하고 삐딱한 시선에 자유로운 영혼. 이거를 2단어로 다시 줄여봤습니다. 조용한 말괄량이 제 정체성이죠. 내 욕망은 독특하고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자꾸 독특하고 아름다운 물건을 사려고 했구나. 쇼핑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저의 비결, 질문하기였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물어보고 답을 찾은 후 행동에 옮기자 문욕심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원한 건 옷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삶이었습니다. 바로 나다운 삶이죠. 매력의 원동력은 자발성이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열정에 사람들이 끌려와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정말 재밌게 놀고 있는 어린애들 보면서 웃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자신을 아는 사람, 그래서 확신에 찬 사람, 그 사람은 아우라가 있고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껍데기가 없어도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아우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등신. 여러분들 안에 등신감 있다. 이 등신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 주변의 사람들이 한 마디 던지고 2마디 던지고 3마디 던지면서 넌 못해, 넌 안 돼, 너는 등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날부터 우리는 등신이 되는 거예요. 등신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들림으로써 청각적 요소를 통해서 그렇게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등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간단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과 그리고 하나 더, 칭찬마저도 할 수 없는 내 자신 속에 있는데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점처럼 보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뭐냐? 자기효능감이란 요소입니다. 내가 잘해낼 수 있다는 신념, 이걸 우리는 자기효능감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최고는 아니야. 그러나 최악은 또 아니잖아요. 그 정도 생각이 있으면 자기효능감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2번째, 성취 경험이 있어요. 이 성취 경험은 뭔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A4지 한 장을 꺼내셔서 거기에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출생 이후 기억이 시작된 다음부터 내가 살아가면서 잘해낸 적이 있는 모든 경험을 다 적어보는데 몇 가지를 적는가? 100가지 이상 적습니다. 내가 자식으로서도 살고 형제로서도 살고 친구로서도 살고 아내로서나 남편으로서도 살고 엄마나 아버지로서도 살잖아요. 그 와중에 잘했던 것들을 일일이 한번 불러내 보자고요. 100가지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저는 820가지 찾았습니다. 이걸 쓰는 과정을 즐기시면 됩니다. 심장이 확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가 쟤는 이기겠다 싶은 애가 꼭 있어. 내 바로 옆에 없으면 옆집에라도 있어요. 보고 누리세요. 즐기세요. 걔가 하는 건 나도 하는 거야. 이게 대리 경험이고요. 마지막 언어적 설득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에게 물어보십시오. 난 어떤 사람이야? 당신이 이러저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꽤 괜찮아.
이렇게들 보통 대답을 하는데 이런 긍정적 피드백까지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확 커지고 가슴이 쭉 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나한테 없었던 거냐? 아니에요. 늘 있었던 거야. 나는 그것을 찾아낼 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헤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전국권에서 날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는 늘 스스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쫓기는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부턴 예뻐야 된대요. 갑자기 다들 헬스장을 끊어요. 저의 새로운 목표는 다이어트와 외모 가꾸기가 됐어요.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또 시작해요. 충분하지 않다는 그 느낌. 그렇게 몸무게를 35kg까지 감량을 했는데 폭식이라는 악연이 찾아와요. 폭식은 또 극단적인 운동으로 이어지곤 했고요. 저는 운동을 한번 시작하면 줄넘기는 10,000번, 달리기는 20km씩 해야만 끝을 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달렸고요. 대학에 가서는 좋은 외모를 갖기 위해 달렸고요. 대학 졸업 시즌에는 KBS 아나운서라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달렸어요. 이 좋음의 기준은 누가 정했을까요? 그건 제 안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왔죠. 근데요, 불안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스스로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는 뭘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 인정 중독에서 완전 자유로워지는 건 불가능한 목표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천천히 즐기면서 가려고 노력해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이 있어요. 나를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자. 불안할 때 반성하지 말라. 불안을 에너지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고통만 느끼면서 에너지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불안할 때 반성하면 자꾸 자기 부정을 해요. 새로 좋은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엉뚱한 시도를 해서 오히려 잘해왔던 자기의 역량이나 성과들을 스스로 부정하시는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왜 나올까 봤더니 많이 불안할 때 너무 지나치게 자기 평가나 자기 반성을 하는 경우죠. 근데 재밌는 건 실제로 불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맑고 화창하고 기분 좋은 날 살짝 자기 반성해요. 그런데 불안한 상태에서 자기 반성하면 대하드라마급 반성을 하게 돼요. 지금이 삼위일체로 힘든 불안한 때예요. 나도 불안하고 세상도 불안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불안하죠. 이럴 때는 너무 자기 반성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점검적으로 가시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날씨는 화창한데 나를 살짝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긍정적 자기 점검이 돼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자기 부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 살짝 더 해볼까? 이런 사소한 생각들이 좀 더 나오거든요. 날이 아주 흐린 날 즐거운 대화를 하거나 날이 아주 화창한 날 약간의 평가회를 하는 건데 이럴 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긴장감이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긴장감. 근데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 죽고 싶어요. 이래도 네가 옳다 해줘도 되나요? 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치유는 어떤 거냐면요.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사한테 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가 저는 제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네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요.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네 마음은 알아. 뭔가 이유가 있어. 너 옳아. 네 마음은 옳아. 이런 무조건적인 지지인 거죠. 이런 것이 산소 공급 같은 얘기인 거죠. 사람은요,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표면적인 말 그 자체를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내포하고 있는 그 정서, 그 전제가 되는 생각, 이것을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느껴요. 그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확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아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정신병자라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뭐 삐뚤어져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이런 확인을 받는 거죠. 이런 비난 없이 자기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의 존재에 의지해서 사람은 자기 불안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자기 불안이 떨어지고 안심하게 되면요. 그때 사람은 가장 합리적으로 돼요. 가장 객관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명징해지는 거죠.
누군가가 나 죽고 싶어요. 이래도 네가 옳다 해줘도 되나요? 할 수 있나요? 때로는 누가 누구가 너무 미워서 걔 죽여버리고 싶어. 다 불사질러 버리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옳다고 해줘야 되나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죽고 싶구나. 당신 지금 죽고 싶구나. 당신이 지금 죽고 싶을 만큼 무기력하구나. 죽고 싶을 만큼 지금 지치고 탈진했나 보구나. 뭔가 이유가 있었나 보구나. 저 이렇게 얘기해요. 막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뭐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너 무슨 마음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네 마음은 옳겠지.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듣다 보면 서로 주파수가 맞기 시작하고 서로 소리가 명징해지고 잡음이 안 들리고 에너지 소모가 없어지죠. 그 상황에서요, 사람은 뜻밖의 까닭 없는 위로를 받고요. 까닭 없이 그래도 내가 좀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까닭 없이 다시 들고요. 그게 사람 마음이고 그것이 당신은 옳다. 그런 무게를 온 체중을 다 실어서 하는 공감의 힘인 거죠. 동생에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방문 앞에 아궁이가 있었어요. 아세요? 아궁이. 동생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가마솥에 뜨거운 물 빠져요. 깜짝 놀라서 애를 안고 병원으로 가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극은요, 많은 일들을 함께 동반해요. 원래도 관계가 좋지 않던 엄마 아빠가 계속 싸워요. 근데 하필 이때 아버지한테 뒤늦은 군대 영장이 나옵니다. 근데 다행히 제 친할머니가 심각한 상황을 보고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앞으로 희망도 없는 거 너 살아봐서 알잖아. 얘는 내가 볼게. 너 다시 시작해라. 그럼 저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죽었대요. 아빠 엄마가 갑자기 막 싸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가 사라져요. 엄마도 사라져요. 제 앞에 갑자기 할머니가 딱 계시는데 이 할머니는요, 정말 가난했어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오셔가지고요,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공황장애를 겪어요. 캄캄한 방에 공포스러워서 꼼짝을 못해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자꾸 묻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괴로워하죠?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해야겠구나. 저는 확인해 봤어요. 할머니한테 엄마 아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저는 할머니랑 살아요? 그리고 좀 커서는요, 주소를 찾아서 어머니를 찾아가요. 이렇게 묻고 듣는 와중에 저는 중요한 거 2가지 알았어요. 첫째는 나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아무 잘못이 정말 없었구나. 또 하나는요,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작은 아이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모두의 안타까움 속에 있었던 그냥 작은 아이였구나.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그 과거의 고통 속에서 있던 내가 일어설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는 걸 가슴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 있는 나와 지금의 나를 따로따로 인식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과거의 나한테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걸어줄 수 있어요. 너 많이 힘들었지? 너 아무 잘못 없어. 이제 그 문을 열고 나와. 위로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계속.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요, 나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뇌는 참 마음 아프게도 부정적 경험, 아픈 경험, 상처되는 말을 3배 이상 더 강렬하게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뇌를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긍정적이고 행복한 경험을 몇 배 이상 많이 하면 됩니까? 3배 이상, 4배 이상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선물하셔야 됩니다. 긍정의 단어, 만족의 단어, 기쁨의 단어를 생활 속에서 많이 쓰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감정 단어 중에 기쁨, 만족, 즐거움, 행복을 나타내는 단어를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내 목소리로 이 단어를 읽는데요, 이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 하루에 한 번 이 단어들을 소리내어서 여러분들이 내 목소리로 나의 뇌에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 몸을 움직여도 좋고 최대한 느끼면서 읽어야 합니다. 좋다,
평화롭다, 편안하다, 설레다, 반갑다, 열광하다, 통쾌하다, 황홀하다. 우리의 최고의 유산은 긍정 유전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 단어들 발음하시고 나에게 긍정을 선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Are you angry? One day, I realized that angry face wasn't bad. And I found out the anger inside me was the driving force that allowed me to achieve so many things. I worked as a designer at Reader's Digest, a magazine company. We were forced to import machines from Japan to print Hangul characters in Korea. What really made me angry was not that we had to import the machinery, but the Hangul typeface plates were made in Japan. How could this happen? How can we import Hangul fonts from a foreign country? In 2001, I saw something else that I was angry at. Microsoft Windows provides Gulimche as the default font. This design came from Japan and its original name was Naruche. I thought Windows should install each country's font with its own design and beauty. I knew I had to do something. Dad, did you really import Hangul fonts from Japan? What did you do then? You were a designer. A very distinctive voice of a girl came to my mind. The voice of my future daughter turned my anger toward me. I couldn't eat or sleep for days. I no longer wanted to see Hangul fonts being imported from foreign countries. It was the beginning of how my company Sandor started in 1984. Microsoft commissioned me to develop new Hangul fonts for Windows. That is how today's Margin Godi was created. Since then, we have been able to offer Hangul fonts to all Apple products, including the iPhones and MacBooks. Good anger makes us question what our essential aspirations are. Good anger makes us pursue higher values and ideals. Good angers awaken our thoughts and make the purpose of life clear. Anger boosts our latent potential to show its strengths. I suggest from now on, you stop your anger against friends, parents, ancestors, and society. You must change the direction of your anger. Flip around your anger inward, not outward. And that anger will turn your life into powerful energy for overcoming new challenges and accomplishments. 삼촌, 세뱃돈이라고 하면 10,000원은 넘어야 세뱃돈이야. 이 부킹 해피니스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학술 용어는 아니야. 그 이전에 사용됐던 게 부킹 프라이스. 받았다고 치는 금액. 조카한테 세뱃돈 주는데 삼촌, 세뱃돈이라고 하면 10,000원은 넘어야 세뱃돈이야. 이 얘기는 1,000원 주면 나 장부에 기록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장부에도 기록되는 해피니스,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알사탕 하나 먹고 행복해지진 않아요, 저는. 근데 맥주 2캔, 주포 1잔, 땅콩 20알. 행복해져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르면 제가 맥주 10,000cc 먹고 해롱해롱해. 그럼 뭐 불행이죠. 사실은 고통이. 아, 나 여기까지 먹으면 딱 좋아. 여기까지 놀면 딱 좋아. 여기까지 가면 딱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부킹, 해피니스. 나의 뇌가 야 김경일 너 오늘 행복 한 건 경험했어. 바를 정자 거주는. 요거의 하한선. 이게 뭔가를 알아내는 거. 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럼 너무 불편하대요. 문제, 고민, 사직서 이런 거를 보통 드려요. 예전에는 마음 좀 안 돌봐도 그럭저럭 일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는요, 내 마음 알아달래요.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해주는 리더에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바로 이 순간 말하기 전에 3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이 있으면 우리의 말그릇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입니다. 우리 대화에는요,
첫 발을 내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짜증으로 발을 내디디면 우리의 얘기는 쭉 얼마나 짜증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내가 서운함으로 발을 내디디면 쭉 서운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진짜 내가 이 순간에 정말 느끼고 있는 거, 진짜 나한테 중요한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럼 어떤 걸 느끼냐면 습관적인 감정을 느껴요. 짜증, 분노, 무시, 우울. 그게 굉장히 습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응하기 전에 감정을 두리번 거리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 이겁니다. 제가 불편한 상황을 딱 만나자마자요, 제 머릿속에서는요, 어떤 판단과 평가와 비난이 쫙 줄을 서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릴 틈이 없어요. 근데 이 질문이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지? 라고 질문하는 순간 이 전체 진실 중에서 내가 믿는 것은 일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대화를 잘하려면 나머지 진실을 조금 더 찾아봐야 하겠다. 내가 그러면 좀 더 질문해봐야지 라는 자세를 갖출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이게 첫 발을 잘 내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도착지가 바로 욕구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말을 하기 전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리하면요, 리더의 말이 간결해집니다. 막 삼천포로 돌아가서 괜한 사람 마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요, 딱 5%만 나의 마음을 감지하고 상대의 마음을 관찰하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영향력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특히 불안이나 우울에 빠진 뇌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만약에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다른 방식을 취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든가. 그때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만났던 정신과 의사분이 맨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네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라.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면 뭔가를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넘어가라,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쥐어짜서라도 생각을 해보면 쓸 수 있는 거는 있어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형상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간극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아빠는 살림왕 편도 바로 그런 주인공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다른 사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살림왕 가족들을 만나면서 가족이란 게 뭘까?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는데요. 일하는 아내와 살림하는 남편이라는 각자의 역할에 이분들은 너무나 만족하고 계셨어요. 이 부부의 생각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각자 잘하는 거 하자. 가족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든든한 울타리이기도 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어깨를 누르기도 하고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이 가족이 행복한 비밀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리고 당신이 뭘 꼭 어찌해야 된다는 그 틀 자체가 없는 게 이분들이 행복한 비결인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각자 잘하는 거 하면 된다는 아주 쿨한 생각. 내가 엄마니까, 가장이니까, 장남이니까, 장녀니까 그런 생각, 역할에 막 메모리 돼가지고 그거에 너무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가족들이 부담스러워지고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고 가족 구성원이 각자 행복하고 그러면 결국은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한 가족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해도 건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워치나 휴대폰 앱으로 매일 걸음수를 체크하고 그날 만보를 넘기면 굉장히 뿌듯해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저처럼 지금 말하고 여러분들처럼 듣고 또 감정을 느끼고 자고 먹고 움직이고 이런 모든 일은 뇌를 거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많은 피를 받기 위해서는 뇌의 신경세포와 혈관은 서로 긴밀한 연결을 해야겠죠. NDU라는 이 뇌 신경세포와 혈관의 동맹이 부실한
사람은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이런 병에 잘 걸립니다. 불면증, 우울증 이런 분들의 뇌도 봤더니 이 NBU가 부실했습니다. NBU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결국 뇌 건강의 기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NBU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필요한 게 유산소 운동입니다. 최근에 모럴팩이라는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유산소 운동이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결과를 밝혔는데요. 그 운동의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일도 더 잘해요. 새로운 뇌세포도 더 많이 생기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연결망이 있는데 이 연결망도 촘촘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뇌 안에 미세혈관도 더 많아지고 에너지 대사도 좋아져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는 심폐체력이라는 게 좋아져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폐체력을 키워주는 운동은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저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체력이 더 좋고 잘 안 지쳐요. 달리면서 자신감도 자존감도 많이 자랐습니다. 달리기로 단단해진 두 다리로 이렇게 힘있게 딱 서면 든든한 뭔가가 느껴졌어요. 달린다는 건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단단하게 해주는 일이란 걸 알았습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그런 벼락치기로 되지 않습니다. 이 힘은 내가 건강할 때부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두었을 때 나옵니다. 운동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수나 양치질처럼요. 운동이 루틴이 되면 관성이 생겨서 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사람은 달려서 지구상에서 살아남았고 우리 인체는 달리기에 더없이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요. 혹시 아직도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달려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길 위에서 숨차게 달리고 있는 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위장원 원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김 교수님, 저는 근데 인공지능 배울 필요 없지 않겠냐고. 네, 원장님 배울 필요 없죠.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사진을 딱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보낸 사진이 이거였습니다. 원장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가 얼른 또 세 번째 사진을 보냈어요. 교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답장이 왔어요. 평상시에 손님들 오게 되면 사진 같은 거 담아놨다가 이렇게 해드릴까 이렇게 해드릴까 막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해보는 거예요. 공학에서는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삽질하고 반대의 과정을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주입을 시킵니다. 성능을 최대화로 하고 비용을 최소화로 하는 접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최적화에 너무 집착해서 삶 자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AI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왜 그럴까? AI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는 뭐냐? 인간의 삽질을 위한 여유를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뺏어가거나 내가 굉장히 가치 없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한테 여유를 주는 도구가 AI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처럼 자존감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자존감을 회복해 봤는데 다시 무너지는 게 반복되는 분들을 살펴보니까 사랑과 관련된 상처가 특히 어린 시절에 그 애정을 받지 못했다는 애정 결핍에 시달리고 있거나 마음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별을 맞이하거나 사랑의 상실을 경험한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랑을 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차별, 배신, 환승이별, 버림받음, 사랑하면은 이런 단어들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사랑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지나간 사랑의 상처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또 떠나가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고 또 불안이 올라와서 그 좋은 사랑을 이 사람들은 받은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악순환을 도는데 어떻게 자기 인생에 만족을 할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무리하지 말고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랑을 시작하시진 못하더라도 남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심리학 공부도 좀 해보고 대화에 대한 연습도 해보고 훈련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중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랑과 관련된 상처는 양질의 사랑을 받았을 때 해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다독여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면,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도 꽤나 좋은 일입니다. 부디 우리가 남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 라는 생각만 갖출 수 있어도 우리의 자존감도 부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니얼 캐네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심리학자로 최초로 경제학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루 종일 연구만 하셨는데 평생을 그렇게 몰두하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연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거의 웃길 지경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가벼운 대답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대답이에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인생의 피땀을 흘려가지고 노력을 하고 참고 해가지고 인생의 말미에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얻는 무슨 쿠폰이나 보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그냥 없애고 참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런 연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디를 가든 간에 행복감을 가지고 가는 삶과 행복감이 결여된 삶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창출해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지, 먼 사람은 큰 상처를 줄 수 없어요. 가족 사이에도 저는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말은 해야 되고,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가 나의 안전이고 어디까지가 위험한 단계인지, 위험한 단계라면 가족이랑도 거리두기를 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무 심기 할 때 산에 불이 나도요, 3m 간격으로 심으면 다 불이 붙어서 번지는 걸 예방할 수 있대요. 가족 사이에도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내 부모님이 나의 자존감을 너무 짓밟아서 사회생활조차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가족과도 3m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집에서 잠깐 나와 살 수 있다면 전 나와 살으라고 권하고요. 20년, 30년 산 부부인데 서로에게 너무나 죽이는 말, 고통의 연속이라면 좀 떨어져서 생각해보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아주 심한 저시력으로 태어났는데 나이를 먹고 이제 그 시력마저 점점 사라져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해서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이러니까 보다 못해서 제 아내가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맨날 우울해하고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잘 찾아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 대상도 받았고요, 경기도 장애인 극복상이란 것도 받았어요. 제가 그 상을 받으면서 장애를 극복한다고? 장애가 극복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아내가 물에 빠진다면 우두커니 서 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음악가로서 무지개를 쫓는 삶을 살았는데 그 무지개는 저 멀리 앞에 있는데 나이는 벌써 이렇게 들고 희미하게 보이는 세상마저도 이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절망스러울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할 때 아내가 또 저를 붙잡아주고 힘을 주고, 아, 내가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을 더 깨닫고 아내에게도 말 한마디라도 더 다정하게 해야 되겠고, 자식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고, 뭔가 더 힘이 되고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내가 더 찾아서 해야 되겠다. 나는 세상 한 구석에 처박히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논숨 우니 앙글로 나투스. 10대 때 제 이 문장이 저를 건드렸던 건 뭐냐면, 두 가지를 갖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냥 막 살까? 어떻게 살까? 근데 막 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인생이 왜 이래? 아, 나 왜 이렇게 슬퍼? 너 뭐가 이렇게 슬프니? 라고 물어봐 줄 수 없는 나는 왜 이렇게 슬퍼? 라고 했던 그 아이가 그 고민을 했을 때 바로 이 방금 읽었던 그 문장. 나는 이 세상 한 구석 어디 찌그러져 있게 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은 아무 보잘것없는 아이지만 내가 나중에 누가 어떻게 알겠어? 평생 내가 설 자리를 고민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평생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묻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나의 자리를 궁리하고 찾아가기 위해 한 발 한 발 떼어놓는 발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 모여
인생의 행로를 바꿔놓을 겁니다.